화성시의회 정현주 시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초선 의원으로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와 또 3년간 의정 활동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동탄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동탄에 학교를 짓는 과정에 문제가 많았고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학부모들과 또 활동을 하면서 그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고 그때 주민들과 함께 했던 그런 활동이 계기가 돼서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고민을 안고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된 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생각하고는 많은 그 다른 양상이 좀 있었고요. 시의원이 됐다라고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했던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기준을 가지고 그 화성시가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예를 들면 동탄에 센트럴파크라는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들이 이제 금연 공원을 만들어 달라 뭐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담배를 피면 딱 이 손 높이와 아이의 눈높이가 딱 맞아서 이제 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없어진 공원을 보면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신분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구나.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보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화성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복지하고 관련된 조례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장애인 복지하고 관련된 정책은 이제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만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자라면 일반인들이 장애인에게 갖는 어떤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이제 인식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홀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업 훈련을 또 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시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삶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반면 3월에는 그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 이제 부결됐거든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화성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다가 이제 부결이 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입법 예고 중이고 다음 회기에 뭐 재심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부결이 됐던 이유는 화성시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으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그런 개념 정립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례하고도 약간 그 중복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부결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중증 장애인 그 지체 장애를 가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대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으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어야 된다, 지자체에서 주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지체 장애아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부모님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이는 힘이 세지고 또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부모들은 그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그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비례해서 오히려 사회에서 그 소외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야 그 장애인 당사자를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었고요. 다음 회기에서 그 심의 의결이 좀 잘 돼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이를 24시간 이제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 지자체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이분들이 좀 경제적으로도 좀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어떤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회가 좀 더 질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문화 정책이 없었다라면 지금부터 문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뭐 지체장애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금 전에 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사자와 가족들이 단순하게 이제 복지 정책 안에서만 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문화 정책까지 고민을 하고 그 문화 정책 안에서 이분들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다양한 그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면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은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년간 의정 활동하시면서 네. 많은 조례안을 또 발의하시고 네. 또 통과시키셨는데 네. 비결이 뭔가요? 특별히 비결이라기보다는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그리고 또 만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조례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또는 제정을 해야 되는 그 일이 발생을 했어요. 뭐 길을 지나가다도 가로등을 봐도 저 가로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리고 또 가로등에 대한 에너지 절감하고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그 막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귀결이 돼서 또 보다 보면 이제 필요성이 생기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하는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조례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가장 그 보람 있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가 그 전부 개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는데 1년 걸렸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 또 교사분들 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공무원들하고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유아 보육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뭐 신문 스크랩 또 중앙정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조례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그런 비교 검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새벽 뭐 3시, 4시까지 아니면 이제 또 그 다음 날은 또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달라지는 게 이제 또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런 그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출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1년 동안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시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례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네.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네, 지금 맞습니다. 의원님이 잘 네,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그 우리 주변에 이제 소외된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들의 민원을 해결하신 경험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그 동탄의 그 이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곳에 제가 2년 전에 지역 아동 센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 센터를 만들기까지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센터장님이 어떤 분이 오셔야 되는지 또 거기 임차인 회장님하고 또 의논을 하는 과정 또 뭐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노력들을 했었는데 1년이 걸렸던 데에는 이제 그런 뭐 법적인 문제 또 이런 거를 다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을 했는데 학교에서도 아이를 찾지 않고 부모도 아이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어디 가 있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많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 많이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1차적인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아파트에 가서 보니 가을 좀 지나고 하면 이제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런데 8시가 넘고 뭐 9시가 넘어가고 해도 막 아이들이 막 밖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부모들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밖에서 저렇게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근데 뭐 뛰어노는 것도 좋은 거죠.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것도 좋은 건데 밥을 못 먹고 저렇게 놀고 있는 거는 저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가장 그 안심이 되는 게 그거예요. 굶는 아이들이 그만큼 줄었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숙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막 방황하고 또 뭐 조금 잘못해서 가출을 하고 이런 게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이 됐기는 했지만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원이 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민간에서 할 일이 아니라 뭐 지자체가 하든 정부가 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관리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기는 하지만 민간한테 정부가 할 일을 민간한테 떠넘기고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공공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또 뭐 게임에 빠지거나 뭐 핸드폰에 빠져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세대가 어른 세대가 아이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시민들을 만들어낼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민간에게만 다 떠넘기고 있다라는 건 일정 부분 또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공공 지역 아동센터를 몇 개 더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가정에서 전담하고 있는 이제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를 네. 지역 사회가 같이 나누어서 네, 그렇죠. 분담해서 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지역 아동센터 건립하신 건 아주 네. 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정책하고 관련해서도 네. 화성에도 다문화인들이 많거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복지나 다문화나 네.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인구들이 산재에 있어서 네. 그런 정책을 펴고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문화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아마 포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문화하고 관련해서 일단 그 현실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보다는 떨어지는 분들이 이제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데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 하나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막상 와서 살아보면 뭐 혹독한 시집살이, 또 말이 통하지 않는 문제, 또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과 서로 나누어서 봤을 때 서쪽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그 농경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또 동부권에는 이제 도시화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그 특성에 맞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특징이 이 서부권 같은 경우에 특징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고, 같이 이제 그 시부모 또 남편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또 집에서 그 뭐 한글이라도 배우려면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시댁 쪽하고의 인간관계가 또 제대로 안 돼서 이제 겪는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지역에 농협이 있고 면사무소와 읍면동 사무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그 기본적인 뭐 언어와 또 이제 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많은 이주자 여성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뭐 50명, 뭐 60명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은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단계를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뭐 언어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문화 가정, 또 이제 중급, 뭐 고급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거기에 맞게 그 정책을 좀 펼치면 좋겠다 이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는 데 있어서 그 한국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말살되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그 알려준다라는, 뭐 습득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명분을 가지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를 말살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도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문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정신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억압이 되고, 그 정체성이 와해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분이 이세를 낳아서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존중받는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존중하되,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과 문화가 또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나 문화를 네. 우리 문화로 끌어들이고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분들만이 네. 가지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더 존중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고 장려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때 제3의 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한국의 문화를 무조건 강요하고 뭐 학습시키고, 그거는 좀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화성시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문화의 문제점, 네. 또 이게 포괄적인 다문화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초선 의원이 되시면서 또 지역에서 많은 공약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공약 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학교 문제를 제외하고는 목리초등학교를 설립하지는 못했지만 생활정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교통의 문제, 또 복지의 문제, 공원의 문제, 도서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뭐 토론회도 했고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탄에 학교를 좀 덜 지어서 이제 초등학교 하나를 더 목리초등학교를 짓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됐는데요. 막상 와서 보니까 그게 시의원이 할 일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하실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신인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학교를 설립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분야가 이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의도대로 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권자들에게 그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짓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호상 교육지원청 거기 공무원들하고 이제 저 몇 분하고 지역 분들하고 목리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몇 개월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학교 하나 설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고 지금도 또 그 뭐 과밀의 문제 또 뭐 학구의 문제 이제 이런 게 있고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학교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뭐 학교를 지어야 된다 또 지으면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뭐 논의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기획하고 약속했던 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님 또 도의원님, 뭐 경기도 교육감님이 이렇게 같이 좀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역의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탄에는 이제 작은 도서관이 좀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동탄 복합 문화센터에 도서관이 있어요. 동탄 1과 동탄 2를 포괄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 하나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탄 복합 문화센터에 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동탄 복합 문화센터의 도서관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책이 좀 빨리 지금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빨리 이제 책이 좀 모아졌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연합회가 있는데 그 이제 거기하고 관련된 활동 뭐 예산을 더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다거나 이제 이런 정책적인 측면은 같이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연합회에서도 이제 뭐 시인을 초청해서 이제 뭐 시 강연회를 하신다거나 이제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작은 도서관의 그 활동도 축적이 돼서 약간 좀 이제 성과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다 끝내놓고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조명부터 또 뭐 거기 열람실 뭐 또 도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명 시설을 또 더 보충하기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보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고에 그 천장에 있는 그 조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고가 이게 맞지가 않아서 뭐 그림자가 비치고 책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좀 세웠고 이제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저는 제가 그 시의원 신분이 됐든지 시의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탄 1과 동탄 2 신도시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일은 중요하고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의원님 그 의정 활동은 실생활하고 밀접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제 진행된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실 수 있는 게 여성 의원으로서의 또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랄까 또 좋은 점이랄까 어떤 게 있습니까? 화성시에서
그 지자체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지역구 여성 시의원이 처음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성시에 현재 5명의 시의원이 계시는데 이제 그 중에 3분의 여성 시의원님이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지역에서 가서 보면 이제 다양하게 또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 민원인들을 만나서 이제 민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해야 되는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밤 11시, 12시 넘으면 이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또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몇 년 동안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쉽지 않은 생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집에는 먼지들이 휘날리고 있고 빨래는 그 세탁기 안에서 어쩔 때는 썩어가고 있고 뭐 아이들을 밥 굶기 일쑤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좀 비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여성 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아직도 좀 갖춰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뽑아준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감과 또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민들이 신뢰해주는 만큼 저는 이제 그게 뭐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민들의 어떤 지지 또 그 보여주는 신뢰 이런 부분을 믿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 네. 정치 일정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확실하게 하기가 좀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한 만큼 그리고 또 다음에도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꼭 해보고 싶은 일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시민들이 지지를 해주신다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복지신문 독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된다거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못하는 사회는 저는 야만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차별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회가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인간을 존중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꿈을 잃지 말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현주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소탈하고 솔직한 답변이 아주 돋보인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